残酷な天使のように少年よ 안녕하세요. 에브리무비인 마인드입니다. 영화 용어 중에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프레임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등의 1초에 얼마나 많은 정지 화면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단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의 경계를 이루는 사각의 틀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프레임은 현실 세계와 영화 속 세계를 구분하는 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이미지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사용하는 예술은 영화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회화입니다. 회화에서의 프레임과 영화에서의 프레임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그림을 10초 동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번에는 비슷한 구도의 샷이 나오는 영화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평론가이자 영화 이론가인 앙드레 바쟁은 회화의 프레임은 구심적인 데 비해서 영화의 프레임은 원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화 작품은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오로지 프레임 안으로 집중시키는 것에 비해서 영화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미지의 공간까지 관객들이 상상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르네 마그리트의 가짜 거울이라는 작품은 이미 그림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까지 그려주어서 그림 안에 존재하는 것들로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림 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이 그림의 제목과 작가 정도입니다. 즉, 회화의 프레임은 보여지는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단순히 그 하나의 샷으로 모든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에 가득 펼쳐진 저 눈이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저 눈은 대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샷에서 우울하고 어두침침한 미래 세상이 보여지는가 하면 그 미래 세상에서 처음 보이는 건물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인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항상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의미나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섭리의 눈 혹은 전시안이 떠오르기도 하며 영화에서 인조인간과 실제 인간을 구분하는 검사가 동공과 홍채의 반응을 검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등 눈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사용되면서 영화 초반부에 등장했던 샷은 미래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 혹은 인조인간이나 실제 인간이 바라보는 어두운 미래와 같은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영화에서의 프레임은 그 프레임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수많은 프레임들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타주 이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련의 영화 이론가 레프 쿨레쇼프는 몽타주 기법에 관한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무표정한 배우의 얼굴을 찍어놓고 각각 스프, 관속의 아이, 여인을 찍은 필름과 이어붙였는데 어떤 장면과 이어붙였냐에 따라서 관객에게 전해지는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스프와 이어붙였을 때는 마치 배가 고파서 스프를 멍하니 쳐다보는 듯하고 관속의 아이의 경우에는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멍하니 아이를 응시하는 듯하며 여인의 경우에는 사랑에 빠져서 넋을 잃은 듯한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화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의 중앙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할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으로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액션이 가득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캐릭터나 사물을 항상 중심에 위치시켜서 샷들이 산만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있는 피사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없다면 시각적으로 밋밋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의 좌우 부분입니다. 중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들을 주로 배치합니다.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문이나 거울 같은 것들을 위치시켜 내부 프레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내부 프레임들은 때로는 답답함이나 외로움, 안정감, 불안감과 같은 감정들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딘가를 쳐다보는 인물이 있다면 보통 그 인물이 시선이 향하는 방향의 공간이 더 넓게 보이도록 찍습니다. 이렇게 찍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오죠. 텅 빈 화면을 응시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화면보다 오른쪽 화면이 더 무겁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나 미국 등의 국가들은 텍스트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화면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오른쪽 화면에 무언가가 등장하게 될 때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인물이나 사물들, 그리고 좋은 상황일 때는 왼쪽에서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악한 인물이나 칼, 총과 같은 흉기들, 그리고 나쁜 상황일 때는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등장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선한 그룹과 악한 그룹이 대결을 할 때도 선한 그룹은 왼쪽, 악한 그룹은 오른쪽에 서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편의 경우에는 터미네이터 1편에서 악역이었던 T-800이 선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주인공과 처음 마주할 때 관객들이 T-800을 악한 인물로 오해하도록 오른쪽에서 걸어오게 연출했습니다. Get down.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서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사악한 무기인 절대 반지를 운반하는 일을 도맡은 골목쟁이네 프로도가 마음을 다잡고 길을 떠나는 씬을 연출할 때 인물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야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면의 위와 아래입니다.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You like it? 화면의 윗부분은 힘을 상징합니다. 화면 아래의 시각적 요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권위적인 인물을 표현하거나 비호감적인 인물을 위치시켜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죠. 아랫부분은 그와 반대로 굴욕, 복종, 무력 등의 윗부분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외화면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의 바깥 부분을 말합니다. 어둠, 미지, 신비, 죽음 등 알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에서 무서운 살인마가 저택을 수색하는 샷을 보여주고 나서 살인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택을 돌아다니는 사람의 샷을 보여주었을 때 관객들이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화면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저택 어딘가에서 살인마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외화면을 통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피사체들의 위치로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지만 프레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채들의 구성으로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성격, 캐릭터의 감정 상태,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관계, 영화의 배경, 분위기 등등 엄청나게 많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사용되어서 영화의 샷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속의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가 모두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에브리 무비인 마인드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I saw her face.